칠흑 같은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달고 다른 고무장화를 신은 박복래 여사의 하루는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가마솥에 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세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피워 올린 불입니다. 자식의 밥그릇을 채우는 어미의 마음처럼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은 그녀 인생의 자부심이자 전부였습니다. 굵어진 손마디와 살짝 굽은 허리가 그 고된 세월을 말해주었지만 복래는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한 펀드 매니저로 살아가는 아들 민준이를 떠올리면 고단함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든든하게 먹고 힘내야 할 텐데. 그녀는 정성껏 고기를 구우며 얼굴도 보지 못한 아들의 끼니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늘이 읽기라도 한 걸까요? 주말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 내외의 모습에 복래의 얼굴에 반가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든 며느리 지영과 말끔한 옷차림의 아들 민주는 누가 봐도 부러운 그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쉬는 날인데도 일만 하세요. 이러다 몸 상하세요. 며느리 지영은 살갑게 웃으며 복래의 어깨를 주물렀지만 그 손길은 어쩐지 조금 서먹하고 계산된 듯 느껴졌습니다. 아들 민주는 값비싼 한약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력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이거 비싼 건데 꼭 챙겨 드세요. 복래는 이런 아들 내외의 효심이 기특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던 녀석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그 어색함은 이내 불길한 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어제 저한테 전화하셨었잖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통 기억을 못 하시던데. 아들이 넌지시 던지는 질문에 복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안부 전화를 한 것은 맞았지만 기억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 재산 같은 건 저희가 나서서 관리해드리는 게 어머니 편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돌아가면서 던지는 질문들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문진하듯 복래의 기억력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30년간 뜨겁게만 믿었던 아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 같다는 낯선 감각이 복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따뜻해야 할 국밥집 가마솥 앞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시린 한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보내고 텅 빈 가게를 정리하던 복래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최민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복래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깜빡하고 중요한 서류 가방을 가게에 놓고 왔네요. 그거 절대 열지 마시고 그대로 의자 밑에 두세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가지러 갈게요. 아들은 절대 열지 말라는 말을 유독 여러 번 강조하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지나치게 다급한 목소리는 오히려 복래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믿음의 불씨마저 꺼뜨리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 홀로 가게에 남은 복래는 낡은 나무 의자 밑에 놓인 아들의 묵직한 가죽 가방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질반질한 가죽의 감촉이 오늘 아침 느꼈던 아들의 서늘한 눈빛과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내 어미인데 내 가방 하나 못 열어보겠니? 복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차가운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알아볼 수도 없는 영어로 가득한 펀드 서류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사이에
마치 일부러 숨겨놓은 듯 흰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종이를 펼쳐든 순간 복례의 눈에 들어온 몇 글자에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 그리고 그 뒤에 첨부된 상세불명의 치매 의증이라는 글자가 박힌 의사소견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국밥을 팔아 반듯이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산 어미의 눈과 귀를 법적으로 막고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어떻게?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복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에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방 깊숙한 곳에서 떨어진 또 다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재개발 사업 보상금 지급 예정 통지서. 그 서류 맨 아래 선명하게 박힌 숫자 50억. 그렇구나, 50억. 아들이 노리는 것은 늙은 어미의 안위가 아니라 이 국밥집 터에 걸린 50억 원의 보상금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쉼없이 흘러내린 눈물은 동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남긴 상처 위로 30년 세월의 억척스러움이 딱지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박복례는 다음 날 아침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일어섰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한 그녀의 입가에는 더 이상 슬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건 싸움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이 어미가 기꺼이 미친년이 되어주지.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서류 가방을 찾으러 온 아들 내외 앞에서 복례의 연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나, 얘들아, 내가 혈압약을 어디 뒀더라. 아침마다 먹는 건데 통 기억이 안 나네. 그녀는 일부러 약통을 뻔히 앞에 두고도 주방을 허둥대며 찾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영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복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하며 다가와 실제로는 복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유심히 살폈습니다. 영기는 점심 장사를 준비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복례는 일부러 손을 떨며 가마솥에 소금 대신 설탕을 한 숟갈 크게 퍼 넣었습니다. 국물 맛을 본 그녀는 화들짝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만 소금이랑 설탕을 헷갈렸나 보다. 미안해서 어쩌노.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아들 민주는 이제 어머니 앞에서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듯 보란 듯이 변호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해서요. 서류 제출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죠. 복례는 못 들은 척 망쳐버린 국물을 국자로 휘저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아들이 내뱉는 잔인한 모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심장에 똑똑히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잔인한 계획 앞에서 30년간 국밥을 말고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손은 이제 아들을 심판할 뜨거운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봐라. 이 어미가 끓여주는 마지막 국밥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 놈들 목구멍으로 직접 느끼게 해줄 테니.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가게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치매 노인의 연기를 끝낸 박복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은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고
그에 맞서려면 자신에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어두운 이면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복례는 가게 구석, 낡은 괴짝에서 닳고 다른 전화번호부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 소장, 나 복례 국밥이여. 자네 도움이 좀 필요하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먼지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허름한 흥신소의 소장 강태식. 그는 복례 국밥이라는 말 한마디에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교복 입을 돈도 없어 며칠을 굶주리던 덩치 큰 고등학생. 차마 밥 한 그릇 달라는 말도 못하고 가게 앞을 서성이던 그에게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뚝배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세상에 혼자라 믿었던 소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첫 온기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당장 가겠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뒷문으로 조용히 찾아온 태식에게 복례는 아들이 두고 간 서류부터 시작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태식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갔고 책상 위를 내려다보는 그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상대로 그런 짓을 짐승만도 못한 놈들입니다. 태식의 낮은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래서 자네 도움이 필요해. 놈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와 공모하고 있는지 낱낱이 알아봐 주. 복례의 부탁에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이 제게 주셨던 국밥값 이제 제가 제대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30년 세월의 국밥집을 지키려는 어머니와 15년 전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갚으려는 청년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복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탐욕에 맞설 보이지 않는 전쟁의 판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박복례의 하루는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들 앞에서 일부러 더 흐릿한 눈빛으로 밥숟가락을 놓치기도 하는 치매 노인이었지만 밤이 되면 홀로 가게에 남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늦은 밤 가게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기다리던 손님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문을 열자 며칠 밤이라도 세운 듯 초췌한 얼굴에 강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예상대로였습니다. 태식은 자리에 앉자마자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겨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아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그 50억 보상금이라도 우리가 잘 지켜드려야지.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럴듯한 효심으로 포장했지만 대화의 핵심은 정확히 50억이라는 돈의 액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말없이 녹취를 들으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님은 더합니다. 태식이 이어서 들려준 녹취에는 며느리 지영이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상금 50억 들어오면 이까지 가방이 문제니? 이 라운지가 아니라 매장 하나를 통째로 사버릴 거야. 이미 그 돈을 자신의 것인 양 떠들고 다니는 며느리의 경박한 웃음소리에 복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태식은 아들 부부가 이미 보상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알아보고 다녔다는 서류 증거들을 차례로 내밀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아마 그날 모든 것을 끝내려 할 겁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복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차오를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대신 들어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눈을 뜨고 결심을 굳힌 목소리로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태식아, 한 가지만 더 알아봐다오. 복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단호했습니다. 놈들한테 가짜 치매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가 누군지 그놈의 낯짝도 내가 직접 봐야겠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이제 아들을 넘어 그 공범들까지 겨누는 서슬퍼런 심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조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한 지 이틀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다시 어둠을 뚫고 복례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가 내민 서류 속 정보는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머님, 강남의 작은 개인 병원 의사더군요. 이름은 차진혁. 태식은 차진혁이라는 의사가 최근 수억 원대 주식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으며 결정적으로 아들 민준과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들은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넘길 동창을 이용해 어머니에게 있지도 않은 병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태식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개인 계좌에서 의사 차진혁의 차명 계좌로 정확히 5천만 원이 흘러 들어간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태식의 말에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이야. 복례의 눈빛이 가마솥의 불길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벌금 몇 푼 내고 끝내는 건 너무 시시하지 않니? 그녀는 30년 세월의 때가 묻은 자신의 가마솥을 손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놈들이 제 발로 이 가마솥 앞에 와서 이 어미의 눈을 보고 직접 무릎 꿇게 만들어야지. 그게 내 복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담긴 이 자리에서 아들의 죄를 직접 심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례는 태식에게 자신을 대신해 가장 독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평생이 담긴 낡은 통장과 인감도장을 주저없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다오. 아들놈한테는 한 푼도 못 주지만 자네한테는 내 마지막 재산까지 다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녀가 국밥 한 그릇에 인연을 맺은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피눈물을 흘릴 주연 배우들이 무대 위로 등장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과 약속한 보상금 지급일. 30년간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 없던 복례 국밥의 낡은 문 위로 금일 휴업이라는 낯선 팻말이 걸렸습니다. 가게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텅 빈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복례가 아침부터 마지막으로 정성껏 끓인 국밥 한 그릇만이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국밥은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이자 심판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가게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 보는 양복 입은 남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앞으로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실 변호사님이세요. 이제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얼굴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복례는 일부러 돋보기를 꺼내 들고 서류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는 척하며 약속된 연기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일부러 파르르 떠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집어들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다 찍으면 되는 게냐? 네. 어머니 어서 찍으세요. 이제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저희 믿고 편히 쉬셔야죠. 며느리는 가증스러운 눈물까지 글썽이며 복례의 손을 재촉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인주의 도장을 찍어 서류의 서명란 위로 가져갔습니다. 아들 내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서류에 닿지 않았습니다. 파르르 떨리던 복례의 손이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 멈췄고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벗어 던지며 아들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의 혼란스러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내가 대학 합격하던 날, 이 어미가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이 가마솥에 내 이름 석자를 새겨놨었다. 그것조차 기억 못할 만큼 내가 늙고 병들어 보이더냐? 복례의 서늘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며 강태식과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경찰들의 모습에 아들 내외와 변호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형사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민준 씨, 김지영 씨.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민준이 정신을 차린 듯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지금 치매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고 저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절박한 외침은 가게 안으로 조용히 들어선 강태식이 내민 증거물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여기 최민준 씨가 의사차진혁과 범행을 공모하는 통화 녹취록 원본과 5천만 원이 오고 간 계좌 이체 내역서입니다. 태식의 말에 이어 형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공범인 의사 차진혁도 방금 저희 다른 팀이 병원에서 체포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자백했고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며느리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복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복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복례를 향해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이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의 피 끓는 절규에 복례는 비로소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도 분노도 모두 증발해버린 듯 메마르고 고요했습니다. 내 아들은 30년 전 이 가마솥 앞에서 가난한 어미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며 눈물 흘리던 그 착한 아이 하나뿐이다. 돈에 눈이 멀어 어미를 내버린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철컥하고 수갑이 완전히 잠기는 소리와 함께 50억을 향한 아들 내외의 탐욕스러운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찰들에게 소처럼 끌려나가면서도 아들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불렀지만 복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모두 끝나고 가게 안에 홀로 남은 복례는 아들을 위해 차려두었던 텅 빈 국밥 그릇을 보며 마침내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국밥집은 한동안 주인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재개발 보상금 50억 원이 온전히 박복례의 이름이 적힌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만져볼 것이라 상상도 못했던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묵직한 통장을 손에 쥐고도 기쁨보다는 깊은 허무함에 휩싸일 뿐이었습니다. 이 돈은 아들의 피눈물과 맞바꾼 돈이었습니다. 통장의 숫자들은 그녀가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태식은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와 텅 빈 복례의 밥그릇을 채우고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 돈으로 세상 구경도 하시고 남은 인생 편히 사시면 됩니다. 태식의 진심 어린 위로에도 복례는 한동안 웃음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하던 복례는 마침내 결심한 듯 태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잔잔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복례는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나 이 돈 아들놈 피눈물 값인데 그렇게는 못 쓰겠다. 그녀는 재개발로 허물어질 뻔했던 자신의 인생 전부가 담긴 국밥집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집을 새로 지을란다. 물론 내 호강하자고 짓는 집이 아니야. 복례의 목소리가 나지막하지만 힘있게 울렸습니다. 나처럼 자식한테도 버림받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늙은이들, 길거리에서 배 고른 아이들. 그 사람들한테 따신 밥 한 그릇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퍼주는 그런 집을 지을란다. 그녀는 5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국밥집처럼 더 외롭고 낮은 곳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태식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여 존경의 눈물을 떨궜습니다. 박복례는 아들의 배신이 남긴 상처 위에서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올바른 쓰임을 아는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국밥집 터엔 이제 복례 나눔의 집이라는 현판을 단 깨끗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온기가 필요한 수많은 독거노인과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국밥으로 허기와 마음을 채웠습니다. 박복례 여사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주방을 지켰고 이제는 든든한 아들 같은 강태식이 나눔의 집 운영을 도우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볕 좋은 가을날 교도소의 아들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복례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어리석은 죄를 참회하고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용서를 구하는 눈물 섞인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 차가운 감옥 벽을 마주하고서야 어머니의 국밥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제야 깨닫으며 부디 용서하지 마십시오. 복례는 편지를 읽고 난 뒤 말없이 가슴에 품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먼 길일지 모르지만 지독했던 미움은 한 겹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밥도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작은 아이 하나가 빈 뚝배기를 들고 달려와 복례의 품에 안겼습니다. 복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30년 국밥 인생 중 가장 고되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자식에게 물려주는 막대한 돈이 아니라 세상에 남기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꺼내온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쌉쌀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삶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춰 서고 싶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작은 위로를 얻고 싶을 때, 혹은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이곳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걸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